그런데 그림값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불로소득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물론 제가 어디 여기저기서 들은 건데 자기 자산이 한 1,500억 정도가 되면은 자본에 대한 욕망이 시적인 욕망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돈에 대한 개념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기본 규모가 워낙에 커요. 그게 한 거의 1,500억 정도. 그거보다 더 작으면은 계속 더 벌어야 된다는 욕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몇백억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내가 이미 뭐 1,500억 이상 있다. 또는 몇 조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이 또 예술이 나오는 그런 그 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갈수록 인공지능 로봇을 가지고 있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인간의 DNA도 분석하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들.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가 무어의 법칙이면 생명과학이 발달하는 속도는 칼슨 곡선이라고 그러죠. 의사 이름이에요. 칼슨 곡선. 근데 두 개가 속도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 18개월마다 2배씩 발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갈수록 조금 더 곡선이 기하급수 저 위에 나오죠.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빨라지는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직접도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우리 휴대폰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더 이상 직접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대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반도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로서 3차원 반도체 기존에 있는 것을 3D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고 또 하나 연구되는 게 살아있는 DNA에다가 정보를 저장하자. 그래서 생체 반도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실험이 끝났냐면은 대장균 DNA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은 다음에 읽어내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DNA 반도체, DNA를 가지고 ICT를 발달시키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DNA라는 게 생명체들이 흔하잖아요. 미생물들 보면은 땅만 파도 땅속 100m, 200m까지 미생물들이 많거든요. 그 미생물들의 DNA를 반도체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학자가 누구더라? 한계효용 제로사회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비용이 점점 적게 드는 시대로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5배 정도 뛰었대요. 지금 휴대폰이 막 세상에 퍼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더 잘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싼 게 없을까 해가지고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닷물에 무한대로 있는 나트륨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나트륨 배터리가 나온다. 그것도 거의 이제 재료비가 안 들어요. 그 배터리 비용 자체가.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용 자체가 지금의 100분의 1 수준, 10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떤 것부터 제가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지 지금 제가 한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살짝 확대했다가 이 가운데 저 파란색으로 제가 쓴 게 순차적으로 무료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교육은 이미 거의 무료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거의 학비 없이 미국의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예를 들어서 MIT 같은 대학에서는 그냥 시험 문제를 올려놔요. 온라인에다가. 그럼 그거를 인도에 있는 소녀가 풀 수도 있고 몽골에 있는 어떤 소년이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고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 학교에 와라.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학위도 없어요. 학위도 없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교육이 무료화가 되고 있고 전기는 이제 태양광 때문에 점차 무료화가 되어 있는데 과도기적으로 지금 자체 발전을 허가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과도기적으로. 근데 그것도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뛰어든 상황이에요. 이미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어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거, 시중은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도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노예가 공짜화가 되는 사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중도 공짜화가 돼요. 지능은 당연히 지능은 그냥 이렇게 앤드류 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 사회 인공지능은 전기처럼 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아무 데서나 이렇게 쓰듯이 인공지능의 그 지능을 우리가 약간의 전기세만 내면은 무한대의 지능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료가 지금 물론 저건 조금 더 오래 걸릴 건데 예를 들어서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화가 되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이제 싸지는 거죠. 그래서 피 한 방울 가지고 암이나 그 혈관 상태를 추측한다거나 그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DNA를 분석해서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석 비용이 너무 싸지는 거죠. 그걸 칼슨 곡선이라고 하고 DNA 분석 비용이 최초에 비해서 지금 최초에 3억인가 그랬거든요. 3억. 근데 지금 50만 원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DNA 분석 비용 50만 원. 근데 원가로 따지면 어쩌면 원가가 3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억이 3만 원으로 그 만 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ICT 계통에서 이렇던 전자기기의 부품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비용, 와이파이를 쓰는 비용 이런 것, 인터넷을 쓰는 비용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만 분의 1로 떨어졌어요. 만 분의 1. 그래서 어떤 곳은 2만 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너무 간편해지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로널드 코스라는 사람이 코스의 법칙을 주장을 했는데 기업의 복잡도와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합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스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 흡수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코스의 법칙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 기업, 인공지능 플랫폼, 그다음에 사람들을 옮겨주는 전문 그 이동에 관련된 기업, 그다음 소비에 관련된 기업, 의료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업 이런 식으로 대략 5개의 기업으로 전 세계가 통합이 되어버릴 것 같다. 코스의 법칙이 계속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관리하기가 쉬워지니까 관리가 자동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관리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메칼프의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메칼프의 법칙은 뭐냐면은 거기에 네트워크화된 그 개체수
또는 그 거기서 회원 수 있죠. 그 숫자가 클수록 영향력이 거의 제곱에 비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다는 그게 맥칼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기업은 맥칼프의 법칙, 무어의 법칙 저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코스의 법칙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의료 헬스케어는 이제 저는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죠. 의료 헬스케어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전 세계 81개 병원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의 질병 자료를 쌓고 있어요. DNA를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왓슨한테 그 IBM의 의료가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는 알파고가 있잖아요. 구글 알파고가. 알파고하고 왓슨이 지금 그냥 라이벌 관계인데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 같아요. 알파고 왓슨이.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왓슨이 통합될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AGI 시대가 되는 거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보편지능, 범용지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건 아니거든요. 뭐가 핵심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 가격하고 서비스의 비용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은 특정 몇 명이 전 세계 서비스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이 굉장히 몰리게 되죠. 그래서 2025년경이 되면은 지금 한 100조에서 500조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갑부들이 현재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아마존의 것들. 근데 이게 점점 더 돈이 더 몰려가지고 2025년경에는 1000조 이상의 돈을 갖게 되는 CEO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한 사람이 자동화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돈을, 그 비용은 싸져요. 소비자들로서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은 싸지는데 그 대신 그 서비스를 중간에 해주던 기업들이 많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망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상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해보면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위기에 닥칠 것인가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한계 효용 제로 사회. 그러니까 뭔가 거의 모든 비용이 공짜화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어떤 사람에게 확 몰리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밥을 10그릇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몰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내놓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막대한 돈이라는 것이 미래 사회는 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을 지금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지금 뭐 달러가 있고 이렇게 원화가 있고 여러 가지 화폐가 있잖아요. 근데 화폐의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은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정하고 이런 것. 그래서 그 화폐를 쥐고 있는, 그 화폐를 찍어내는 집단에서 장난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져 버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부를 이동시키고 뭐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낼 것 같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것을 결국 국민 기본소득으로 주게 될 것 같아요.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비정규직하고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을 하도록 국민들이 협박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낸다거나 해서, 또는 빚을 낸다거나 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노는 사람들이 원하는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자의 시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입니다. 돈을 쌓아놓거나 현찰을 쌓아놓거나 또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불리기가 어려워지는 사회가 와요. 이미 그 5개의 전체 플랫폼 5개가 이미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확장성이 사라져요. 확장성이. 이것을 그 슈페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적 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본주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들이 창조적 파괴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플랫폼 내에서 인공지능이 현재 새로운 학급을 만들고 있고 신약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자동으로 연구가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가 플랫폼 기업 내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자본의 이동이라는 것이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뭐 이런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냐면은 그냥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있죠.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거 자체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화폐가 점점 그 의미가 사라져가면서 그냥 삶을 보장해주고 인간들의 그 감정의 가치라든가 건강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화폐 가치보다 더 중요해지는 식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저는 그걸 바이오 은행이라고 제가 뭐 얘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출발을 했어요. 메디블록이라는 회사에서 메디 토큰이라는 것을 2018년에 또 출시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가상화폐 뭐 어떤 코인 같은 것을 자기 건강에 쓸 수 있는 하나의 가상화폐예요. 그걸 많이 축적하고 있으면 어떤 병원이라든가 어디 가서 뭐 몸에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가상의 화폐예요. 메디토큰이라는 게. 근데 향후에는 제가 이제 뭐 지금 비트코인도 있고 하지만 향후에는 인간의 건강과 또 기분 좋은 거 어떤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추상적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만 유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물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아까 저런 것들이 공짜가 된다고 했죠. 좀 공짜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의 흐름에서 자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인간들의 추상적인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 건강의 가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본의 흐름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저도 이제 이 개념을 잘 정리해서 이 다음 책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머릿속에서 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좀 더 이제 손에 잡히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한계 효용 제로 사회까지 가기 전에 그래도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벌긴 벌죠. 그것을 깔아야지 그 다음에 거의 공짜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그걸 까는 동안에는 이제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겠죠. 근데 가격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짜리 로봇이 한 10년 후에는 그게 200만 원대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10분의 1로. 그걸 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로봇 회사들 10분의 1로 떨어뜨려서 많이 팔면 더 이윤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을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서민들도 로봇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2025년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때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렴한 로봇을. 근데 10년 후에는 지금 페퍼라든가 그런 로봇들보다는 조금 더 정교할 거예요.
대화하는 거라든가 손가락을 쓰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왜 스시 로봇이 나왔거든요. 이게 밥알을 지워주고 고기를 올리고 해가지고 스시가 자동으로 서비스돼요. 그리고 이제 요리사 로봇 손을 보면 손가락이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페퍼랑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10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은 제가 저기 곡선을 일자리 곡선, 놀자리 곡선이 있잖아요.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요, 느낌이 좀 다운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지친 건가? 그러니까 강의가 이번 주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 주 좀 마지막 강의인데, 이 곡선이죠. 그래서 2025년경이 저렴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시점이라서 그때부터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예측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인간은 거의 이제 99.9%까지 일자리가 이렇게 2100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99.9%까지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하고 상관없게 된다는 그런 이제 예측이 있는 거예요. 유엔 미래보고서 2055 그렇게 예측하는 게 결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는 뭔가 상품을 생산해서 팔고 유통을 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갈아타면서 지금 우리 어떤 업을 하시든 간에 인공지능 로봇 가격이 싸진다, 자동화된다 뭐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점점점 그 어떤 방향으로 좀 갈아타야 되냐면은 좀 추상적이고 심리적이고 인간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건 뭘까? 인간들. 이 지구가 완벽하게 문명화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간들이 놓지 못하는 건 뭘까?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게 등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내 사업이 이동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100년간.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202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2025년 이후에 이 지구와 우리 한국의 상황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싶거든요. 그때 티핑 포인트가 딱 넘어가게 되거든요. 저때.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한 8년 동안 2025년 이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거의 공짜로 모든 답변이 나오는 시대. 그리고 뭔가 일을 시키면 거의 공짜로 로봇이 그 일을 해주는 시대를 지금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고서 그때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그때 왜 그 박상철인가 김상철인가 왜 뭐 몇백억 번 거 거짓말이래요. 나중에 인터뷰 해보니까 그래도 뭐 몇십억은 번 것 같아요. 몇십억. 그래서 매년 장학금을 3억에서 5억씩 이렇게 줬으니까 학생들한테 몇십억은 벌어야 매년 3억 5억을 쓰잖아요. 그 어떤 청년 자산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맨날 했던 게 그냥 인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문학을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 인문학이.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사업이 변해가는 걸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원형을 조금 몇 가지만 좀 굉장히 간단해요. 인간의 원형은. 이게 두뇌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제 가장 지금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진화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 가지를 쳐서 발달한 게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고
이번에도 행동경제학에서 노벨상이 나왔어요. 너치라는 책을 쓴 사람. 그 너치가 행동경제학이거든요. 인간은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서부터 세포의 진화의 연수를 40억 년, 38억 년 정도 거거든요. 근데 그 38억 년 정도의 우리 DNA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심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보면은 인간들의 진화 심리학을 여기서는 할 얘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이라는 네 가지가 인간의 지능을 좋게 했다라는 건데, 저기서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이라는 저 네 가지가 인간을 뭔가 자극하게 하거든요. 인간의 두뇌를. 그러니까 인간은 결핍이 자기 두뇌 속에서 아예 없잖아요. 그럼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좀 쉬어야지 하고 좀 쉬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별장을 지은 다음에 딱 사람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의 요소가 빠지게 되죠. 두뇌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매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치매나 암으로 굉장히 빨리 가버려요. 은퇴하고 쉬어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우리 두뇌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저 네 가지 원동력이라는 거,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 저 네 가지 원동력이 인간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네 가지를 끝까지 포기 못해요. 왜냐면 저걸 포기하는 순간 죽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랑 뭐가 모순이 되죠? 인공지능 로봇이 서비스라든가 거의 생산이라든가 일을 거의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가 모순이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인간은 저 네 가지 자기의 두뇌를 개발시키는 원동력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결론은 이거밖에 안 나온 겁니다. 가상현실 게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미래 경제가 3단계로 진화할 거라고 봐요. 1단계가 인공지능 로봇이 이 지구상에 깔리는 단계고요. 2단계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분야가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그러니까 질병이 13,000여 가지가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정말로 치료되는 것이 한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00가지. 그러니까 96%의 치료법을 모르는 질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말 뭐 우리 암이나 그러면 암에 정확한 치료법이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완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뭐 살기도 하고 하지만, 살아도 그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암이 치료됐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년 넘자마자 재발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치료된 게 아니니까 현대의학은 사실 암을 치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 근데 그건 자기 힘으로 치료된 거지 의학의 힘으로 치료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그게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의 의료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파고가. 왓슨도 이미 그 의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 보면서. 그래서 향후 약 50년간은 어떤 시대냐면은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협업을 해서 인간의 노화와 죽음을 극복해가는 시간이에요. 50년간.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차피 치료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99명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나는 그 어떤 질병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미래 경제는 DNA와 혈액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신체를 스캔하고, 또 지금 개발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몸속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키면 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미니 로봇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머무는 로봇, 장에서 머무는 캡슐형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먹고
변을 봐도 그 캡슐형 로봇은 위나 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우리 신체가 완벽하게 스캔된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예방의학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을 추구하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업들이 벌었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본이라는 게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죽음과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또 가슴을 걸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인공지능 인프라가 다 깔렸고 5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예방의료가 의료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주 특수한 경우만 아프고 거의 안 아파지는 단계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의료 헬스케어 기업에서 그 벌었던 돈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까요? 가상현실 게임으로 이동할. 저게 3단계. 저쪽으로 이동할.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작은 기업들이 분포를 하죠. 그러나 굉장히 큰 자원의 덩어리는 인공지능 로봇, 의료 헬스케어, 가상현실 게임 이렇게 넘어갑니다. 1, 2, 3단계. 그게 앞으로 100년 동안 펼쳐질 일이에요. 이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을 인간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열었던 이 PPT를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강의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은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가. 그래서 나중에 책에 있는 내용이 뭔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이런 특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예측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큰 덩어리로 세 가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진단 말이죠. 노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뜨면서 나무 위에다가 집 짓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바빠졌잖아요. 자연 속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고 싶은 은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트리하우스 전문가들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인간은 뭘 즐길까 하면 좀 되게 답은 간단해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인간은. 돌아가고 싶어하고 사냥의 본능을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왔던 그 본능을 버리지 못해요. 채집의 본능은 은행에다 돈 쌓는 본능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막 저장 본능 있잖아요. 다람쥐가 막 도토리 파묻는 그 본능. 그게 이제 은행에 저축하는 본능으로 전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근데 아무튼 그거보다도 인간한테 좀 기본적인 본능이 사냥 본능이었어. 사냥 본능. 그래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 돼지 잡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잡아야지 하면서 막 서로 경쟁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사냥 본능하고 경쟁의 본능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지금까지 인간들을 부려먹었죠. 야, 우리가 A팀이 이겨야 돼. 그래서 그 어떤 보험회사 보면은 우리가 실적이 또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경쟁의 본능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냥의 본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이전에는 인간의 사냥 본능이 기업 경영을 하고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인간의 사냥 본능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무용성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 그림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무용성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용성.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모가 없어지는 게 하지만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안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두뇌가 망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인간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가상현실 게임으로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덤바의 법칙은 뭐냐면 인간은 150명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150명 단위의 언어프라인 어떤 모임, 그것이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150명이 또 5명 단위로 나눠질 수도 있고 10명 단위로 나눠지면 15개 팀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커뮤니티가
이런 식의 커뮤니티의 형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오래된 본능이기 때문에. 덤바의 법칙. 영장류 원숭이 때부터 인간은 저 본능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꾸 묶이게 되는데, 묶여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게 직장에 소속돼서 뭔가 일을 하면서 저 덤바의 법칙을 만족시켜 왔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100명, 150명 되는 거죠. 100명에서 200명 사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자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거지. 그런데 직장에서 만족시켜 왔던 그 덤바의 법칙이 미래 사회는 이제 직장 자체가 사라져가니까 그게 게임 동호회라든가 뭐 취미를 한다거나 춤추러 다닌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 저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직장이 사라졌을 때 다른 거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엄청난 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굉장한 힌트예요. 인간의 그 본능을 알면은 미래 사업이 보이니까. 덤바의 법칙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사냥 본능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미래 사회에 나올 특허 이런 것들은 뭐 다 체계가 있으니까요. 책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인간의 본능 중에서 사냥 본능 말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제 본능이에요. 축제 본능. 그러니까 원시부족 사회에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살던 시대에 간혹가다가 이제 지구의 기후가 확 변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인간들이. 그때 대개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동해버렸어요.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죠. 동굴을 바꿔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먹을 거리가 많은 데로 이동을 해왔거든요. 그 호모 사피엔스가 그 책에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북아메리카 대륙의 그 거대 동물들을 다 멸종이 됐는데 누가 멸종시켰다고 했더니 사피엔스가 멸종시켰다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풍족한 데로 이동하면서 사피엔스가 이동을 하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촉박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농경사회, 인간이 정착해서 살던 것이 10,000년밖에 안 되고 약 600만 년은, 그러니까 영장류에서 인간, 호모 사피엔스류가 분리된 시점을 600만 년이라고 봐요. 보통 학계에서. 600만 년 동안 우리는 풍족한 환경을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바닷가일 수도 있고 정글일 수도 있거든요. 풍족한 환경을 찾아내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힘들게 살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인구가 작았고, 근데 예전에는 딱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맹수의 위협이었어요. 독사라든가. 그래서 거미라든가 뱀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본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인간들한테. 이게 덩치 큰 생명체를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큰 개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만 위험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든가 콜럼버스가 지금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 섬이 문명화되기 전에 콜럼버스가 처음에 그 섬에 딱 가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축제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00명 중에서, 부족 200명 중에서 보니까 다들 발 놀아요. 과일 따면서 놀고, 조그만 뭐 가재 잡으면서 놀고, 조개 캐면서 놀고, 수다 떠면서. 그게 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콜럼버스만 아니었으면 그 천국이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근데 콜럼버스 때문에 천국이 깨져요. 왜 금을 캐라 이거거든. 금이 있었었던 마침 그 섬에. 그래서 금 캐느라고 금 안 캐면 죽여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섬에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요? 앞으로 우리 부족은 애기를 낳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번식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나오면 또 노예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하고 약간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노예화됐다라고 느꼈을 때 애기를 안 낳기 시작합니다. 낳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노예화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콜럼버스가 딱 보니까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두세 명이 있더래요. 1%인데 1%. 전체 구성원의 1%만 약간 위험한 일을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상어도 잡고 거북이도 잡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위험하죠. 왜냐면 바다 자체가 위험한 데다가 배가 안전한 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그 배를 타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 아니라 그것도 놀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은 타고난 사냥꾼들은 뭐냐면 위험한 놀이를 즐겨요. 익스트림 스포츠가 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원래 타고난 사냥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맹수를 상대했던 게 지금은 그런 맹수가 없으니까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 첫 번째 사냥의 본능이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을 한 겁니다. 두 번째가 축제의 본능인데 축제의 본능이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100년이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365일 놀면서 매일매일 축제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갔고요, 지속적으로 불행해져 왔어요. 그게 콜럼버스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게 극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즐기면서 놀더라고요. 심지어 사냥도 즐기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제 본능이에요. 인간은 원래 365일 축제하도록 DNA가 깊이 박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뭐죠? 파티 같은 거, 이벤트, 이런 것들 인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축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세 번째 본능이 있어요. 세 번째 본능이 바로 요리하는 본능입니다. 요리하고 회식하는 본능. 이건 이제 사실은 축제 본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제 본능에서. 근데 축제 본능 중에서 상당히 좀 비중이 큰 거예요. 비중이 큰 본능이 요리하는 본능이에요. 모여서 같이 요리해서 먹는 거. 그래서 축제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축제 본능 중에서 요리 본능. 아무튼 그 세 가지를 인간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인간들은 사냥의 본능하고 축제 본능의 일부를 만족할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서비스 중에서 가상현실 서비스 중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야, 정말 놀라운데 인상파 화가들의 그 그림 그리는 장면, 화실 가상현실 서비스가 화실. 그 다음에 그 화가들이 실제로 봤던 풍경, 그다음에 그 화가들의 이젤. 실제로 이거 거울을 쓰고요. 이젤 앞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상파 화가 된 체험까지 현재 가요. 그러니까 또 이 뭐까지 가능하냐면 지금 가상현실로 스시 먹는 것까지 가요. 스시. 그러니까 초밥죠, 초밥. 이거 뭐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이미 TV에 방영됐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VR 기기를 쓰고서 실제로 젓가락을 들어요. 밥상이 있으니까 예전에 개그 프로에도 이거 나왔어. 개그 프로에도 그 현실은 굉장히 비참한데 이거 쓰면은 굉장히 럭셔리한 곳이 펼쳐진 그 개그 프로에 나왔었는데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상 위에 이렇게 밥알처럼 생긴 거, 근데 그게 밥이야.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몸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약간 거기에 약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간 스시고기는 실제로 생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콩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식물성으로 뭔가 그 식감이 나게끔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초밥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VR 기기를 쓰고 그걸 먹으니까 진짜 이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식감이 인간의 두뇌가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VR 기기를 쓰고서 먹으면 이게 완벽하게 초밥 맛이 나요. 근데 벗고서 이걸 보면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O2O 경제라고요. O2O.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제라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하고 온오프라인 그런 식으로 그 체험 자체가 가상현실 속에서 완전히 오프라인 같은 느낌도 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직접 연결되니까 그걸 먹으니까 실제로 먹고 넘기니까 그게 O2O 경제. O2O 경제하고 이제 온디맨드도 굉장히 오래된 본능인 것 같아요. 온디맨드. 무슨 얘기냐면 600만 년 중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풍족한 환경과 자연환경을 찾으면서 인간들이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사실 온디맨드 경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뭐 운동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대개 온디맨드 하면은 뭐냐면은 숲속에 그 아마존에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탈설사가 딱 나잖아요. 그럼 그 추장이 어느 나무에 딱 갑니다. 이 나무를 먹으면 배탈설사가 났습니다. 그 나무를 따거나 가지를 꺾어가지고 즙을 먹거나 이제. 이게 온디맨드 경제인데 인간이 뭔가를 필요로 하면은 원래 과거에는 늘 어딘가에 그게 이미 있었어요. 필요로 할 때만 자기가 그냥 그걸 따거나 먹거나 잡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풍족한 사회에서. 그래서 인간은 온디맨드의 본능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도 내가 뭔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게 만들어진다거나 만들어서 배달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네요, 그죠? 이제 예정된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예정된 게 원래 1시간이죠?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20분, 30분 정도. 네. 일부러 시간 내서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 아까 매슬로우 얘기하면 인간의 그 인문의 본능이 이제 거의 다 잡히거든요. 피터 틸 얘기는 뭐 이 얘기는 좀 우측 상단에 좀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거를 한번 더 키울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일기예보는 너무 관료적인 것이고 비영리 단체나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거다.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창업해야 한다. 나는 사업을 위해 창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말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대기업들이 왜 사내유복을 쌓아놓고 새로운 사업을 안 하냐면요. 하면 망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률이 전통적으로 7, 80년대에는 5분의 1이었죠. 성공률 20%였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한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20%에서 5%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0.5%밖에 안 돼요. 차이는 95.5%가 망해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거대 자본이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한테 값싸게 다가가 버리니까 거의 무료화로 다가가 버리니까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 같은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이 확장되다가 얘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냥 망해버려요.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그 비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을. 거의 공짜화 돼버리니까. 자, 그런 측면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의 사업에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인공지능은 데이터화 돼 있는 영역
먼저 건드려요. 인공지능.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떤 영역이 좀 나중에 데이터화 될 거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어떤 니치 시장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데이터화되는 것은 기계예요. 기계. 저 위에 기계. 그 다음에 물질이 데이터화가 됩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질이 데이터화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현대제철에서도 그 인공지능을 사오는 어떻게 하냐면 꼭 홈페이지 그 아이디 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접속하면 거기에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정을 산다고 그래요. 계정. 그러니까 질병원에서 계정을 샀고 우리나라에 한 7개 병원이 그 계정을 샀어요. 지금 한 7개인데. 근데 현대제철도 그 계정을 산 거죠. 그래서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온라인으로 전기처럼 써먹는 거예요. 정말 전기처럼. 거기서 원격으로 인공지능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한테 그동안 현대제철이 만들어왔던 학금의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강하고 좋은 학금을 만들고 싶다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왓슨이 그 의사들한테 치료법을 추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현대제철한테 학금 원료의 비율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금속 몇 프로 무슨 금속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해봤더니 지금까지 현대제철 사상 이렇게 좋은 학금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학금을 만들었어요. 그 추천만. 이게 뭐냐면 물질이 데이터화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물질의 특성 자체를 완벽하게 데이터화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섞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예측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도 바이러스가 이제 생물과 물질의 그 중간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가겠죠. 근데 생물이 좀 느려요. 데이터화 되는 게. 그래서 의료 헬스 분야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50년씩이나 가는 겁니다. 실제로 생명체가 복잡하지 않다면은 한 20년 내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의료 헬스케어 시장이. 근데 인간의 몸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생물이라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DNA의 그것을 DNA 표현형과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DNA인데 사람마다 발현되는 게 달라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질병이 촉발이 되는데 원인이 다 달라요. 원인. 그러니까 한 가지 질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한 80가지 정도 된다. 80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원인 때문에 그 병이 걸린 거고 결과는 같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활이 잘못된 거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못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리가 불안한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암에 딱 걸렸을 때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지만 예방하기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위치를 에서부터 어떻게 조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데이터화가 되는 순서가 마지막에 미생물과 비물질인데 저 비물질에 들어가는 게 문화도 들어갑니다. 문화, 그다음에 한국인의 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쉽게 데이터화가 되기 힘들거든요. 환자마다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이라든가 약품을 쓴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다 물질 영역이죠. 그 다음에 뭐 예방주사를 놓는다거나 하는 한 영역들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먼저 넘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데이터화되기 힘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심리예요. 그거를 이렇게 체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마다. 그게 40억 동안 그 사람의 조상부터 물려받은 DNA가 그 원인이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양육 뺏는가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사회 병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합법적으로 어떤 병원이 가능하냐면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병원처럼 그 클리닉 경영이 현재 법으로도 가능해요. 뭐가 지금 법으로. 제가 이거를 창원에서 그 PT,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이렇게 코치하는 애 있죠. 퍼스널 트레이너가 PT 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법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은 디레이트 투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D2C 서비스라고 우리의 피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요. 이건 의료법에 저촉이 안 돼요. 자, 현재 어떤 고객의 건강을 거의 90%까지 심리적인 거 빼고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현재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고 갈수록 굉장히 많은 질병하고 DNA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약을 조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는 약간 당뇨 기질증이 있다 그러면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어떤 산을 등산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겨울철에는 등산을 하고 여름철에는 뭐하고 봄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방의학으로 가게 되면 클리닉에서 자기 피를 분석해가지고 그 상담사가 그 정도의 상담만 해줘도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료가 아니에요. 의료법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추천해버리면 건강식품 추천하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거는 의약품 광고가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이다. 막 이거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랬잖아요. 그 건강보조식품만으로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린다거나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하고 건강보조식품하고 그 값어치를 다르게 매겼었잖아요. 이제 그게 같아져. 왜? 인공지능 때문에 같아지고.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요. 내 자신이. 그리고서 누가 약장사가 와서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요. 근데 각 보조식품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이 보조식품을 얕잡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왜 약을 받아 먹냐? 조금 더 그 약의 성분하고 내 몸을 의사가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더 값어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건강보조식품에 성분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내 DNA고 내 몸에 진단이 다 끝났어. 그럼 나는 A 회사에서 나온 그 무슨 버섯으로 만든 거 좀 먹은 다음에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보다 저녁에 운동하는 게 몸에 좋구나 이런 것들이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저녁에 운동하는 거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죠. 값어치가 똑같아져. 의약품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분석하는 정도는 그 어떤 의사보다 뛰어납니다. 지금도 이미 뛰어납니다. 왔어요. 문제는 뭐냐? 비용이거든요. 매달 그것을 100만 원을 주느냐 200만 원을 주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ICT 서비스의 비용은 평균 10년에 10,000불 이상 떨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강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에 대한 선점이 문제인 거죠. 원료. 즉 산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약초가 많이 나는 산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식물하고 버섯이 별로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모든 성분을 분석해주는 순간, 내 몸을 분석해주는 순간 그 산이 돈덩어리예요. 병원이 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래서 정확성이 담보가 되면 굉장히 가치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그 힌트가 있고 이제 매슬로우 얘기하고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데요. 속도가 늦었어요.
왕따 현상을 연구하면서 왕따 현상을 지금 갈수록요. 그러니까 자연의 가치가 커지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자연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풀 하나의 가치가 별거 아니지만 미래 사회에는 풀 하나의 가치가 의약품의 가치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적인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왕따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fMRI로 사람들의 두뇌를 찍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요. 동료들의 멸시를 받거나 무시를 받는 사람이죠. 한 번쯤 이렇게, 그리고 특히 상사한테 무시당하는 부하 직원 굉장히 비참하죠, 그죠? 이렇게 뭔가 권력이 더 있는 사람, 자기를 평가하는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해서 눈빛만 한번 살짝 차가운 눈빛을 딱 줬어요. 또는 누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fMRI 딱 찍어보니까 뺨을 한 20대 맞고 주먹으로 복부를 엄청나게 주먹으로 맞는 것만큼 중뇌에 있는 그 공포를 다루는 편도체하고 사람들한테 맞았을 때 하는 반응이 있죠. 맞았을 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막 코르티솔이 나오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언을 했고 때려봤고 무시했고 태도가 냉담했고 했는데 인간의 두뇌는 실제로 맹수가 와가지고 문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죽을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령화 사회에 그러니까 은퇴하잖아요. 베이비 세대들이. 거기서 미래 사회에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고령자들의 취향을 잘 저격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취향 저격. 근데 그 취향 저격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눈빛만 줬는데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인간은 반응할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진화심리학적으로 그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집단 생활하는 동물은 거의 수백만 년 동안 또는 수천만 년 동안 또는 몇억 년 동안 집단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몇억 년 동안 소속감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 소외를 당하면 며칠 내에 죽거나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왔을 때 그 양이죠, 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제 양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그 연구가 있어요. 양들이 뱅글뱅글 돌거든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뭐 우연히 그 가운데 쪽에는 뭐 이렇게 암컷이 많았다거나 어린애가 끼어 있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린애가 그 안쪽으로 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죠? 그 엄마가 밀어넣잖아요. 차라리 잡아먹으면 나를 잡아먹으라 이거 모성애 아닐까 모성애. 그래서 사람들이 양들이 굉장히 이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우애가 있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떤 학자가 그걸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밖에 있는 개체들이 끊임없이 파고들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개체 왜 파고들죠?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어요. 둥지에서 예를 들어서 몸의 반쪽만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왜? 늑대가 배를 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고들으니까 그 동력으로 양들이 배글배글 돌면서 이렇게 원을 돌면서 도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어떤 놈 한 놈 희생해라 좀 이거예요. 야, 네가 죽어, 네가. 아니 난 죽기 싫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안으로 끼어드는 그 원동력 때문에 돌더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를.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소외당하면 죽는다가 딱 공식화돼요. 인간의 두뇌에도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잠시 멸시만 했는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아파트 몇 개 있고 재산 한 10억 되거든. 니네들이 나 무시하고 멸시해도 나 끝도 없어. 나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팍한 노인네라든가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이게.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갑질하는 어떤 대기업 총수나 그 아들딸들이 보이는 행태죠. 그죠? 나 끄떡 없어 사는 지장 보여줘. 근데 그게 사실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능적으로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를 느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부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인간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이든 누구든 간에 뭐 여자이든 남자이든 노인이든 애들이든 간에 덤바의 법칙 내에서 자기 주변에 150명의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가 왕따가 됐다라고 딱 느끼잖아요. 신체에서 과도한 반응을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먼저 죽어요. 면역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혈관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안 좋아서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면은 자 말년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암에 걸렸는데 기부를 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부를 하면 실제로 신체에서 내가 뭔가를 준다라는 거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을 느껴요. 아, 나는 힘이 있는 존재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내가 공짜로 줬으니까. 기부했으니까. 그때 도파민이 나오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암이 났거든요. 록펠러가 그 케이스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얼마 주지도 않았는데 사실 몇 푼 주지도 않았는데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 그 병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 예전에는 이렇게 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조금씩 주네? 1,000원씩 주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재산을 별로 큰 소리도 없어. 근데 얘 좀 조금씩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 그럼 그 150명 자기 주변에 있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시선이 바뀌어요. 쓸만한데? 쓸만한 부자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받는 순간 몸이 자기는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신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병이 나요. 그래서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처음에는 5단계에서 8단계로 늘렸는데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할 건 없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인간은 원래 욕구가 심리적인 욕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뭐냐? 그게 바로 3번 소속감 욕구하고 4번 자존감 욕구. 소속감 욕구.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만을 원해요. 인간. 그래서 그걸 이제 노스텔지스트라고 부르는데, 자 돈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을 지갑에서 어떻게 돈을 꺼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뭔가 소속감을 준 다음에 뭔가 자존감을 올리잖아요. 무조건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기 약장사들 할머니 막 어머니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막 해서 막 띄워주잖아요. 할머니 이렇게 고우세요 하면서 돈이 막 나와.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소속감하고 자존감을 느끼면은 굉장히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냐면 과소비를 해요. 더 있는 척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장사처럼 한다고 넘어가겠어요?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굴러먹은 그 은퇴자들이?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가. 그래서 이런 리더스 클럽이라든가 그것은 뭔가 취미 활동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더 배우는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오면은 기분도 좋은데 또 건강해. 그게 약장사죠. 기분도 좋은데 건강해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런데 어쨌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거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찾는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이게 이제 메슬로우가 가르쳐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해. 구체적인 다 책에 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기본
8시 반이 됐습니다. 두분 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